근데 제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카더라. 삼성전자 9만 원 갈 거다. 이런 카더라를 듣고 샀다 팔았다 한 게 주식 투자의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경험이라고 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을 10년 동안 다닌 사람이랑 1년 다닌 사람인데 몸 좋아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절대 그 실력이랑 비례하진 않을 것 같다. 제프 요새 만족스러운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씩 지난번 샀던 게 우연히 조금 올랐더라고요. 왜 올랐는지 아직 모르지만 포트폴리오 때문에 사놨는데 조금 올라가지고 많이 들여다보고 있진 않지만 기분은 좀 좋았습니다. 아직도 투자 가설을 안 세우셨나요? 투자 가설이요? 네, 본인만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겠다 이런 가설. 가설은 없는 것 같고 조만간 또 큰 돈을 쓸 일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또 신경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사실 연금저축을 이용을 하면 그런 공부를 하기에 되게 좋은 상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연금저축을 투자의 튜토리얼로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투자를 막 처음 시작한 사람이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툴인 것 같다. 그런 계좌인 것 같다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논의를 하기 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뭔가 은행이나 아니면은 증권사에서 금융상품을 사려고 할 때 본인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뭐 증권사 저는 로그인 할 때마다 뭐 투자 뭐 성향을 뭐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떠가지고 일단 뭐 할 때마다 너무 읽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대충 넘기고 많이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품을 알게 돼가지고 검색을 해보는데 저한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제 성향이 너무 안정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예 제가 볼 수도 없게끔 되어 있는 상황을 봐서 내 생각에 안정형은 아닌데, 거의 제가 이거를 풀 때 느꼈던 게 제가 거의 투기꾼의 마인드로 이걸 써야지만 저한테 이제 모든 상품을 열어주는 것 같다, 너무 좀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 안 뜨게 안정형으로 뜰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군다나 처음 이제 막 투자를 하시거나 상품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질문들을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손실률을 몇 프로까지 감내하실 수 있느냐, 그리고 뭐 파생 상품 등을 아시냐, 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 데서 만약에 그 처음 막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할 때 질문으로 투자하시는 건 알겠고 손실이 몇 프로 뜨는 거를 감수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프는 몇 프로 볼 수 있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 당연히 뭐 다 이뤄도 돼요라고 절대 말 못할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죠. 뭐 한 10%? 뭐 20%?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 이렇게 뭔가 보수적으로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누르면은 변동성 큰 상품은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책 몇 권 읽어보면 뭐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 이렇게 배우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당연히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 저는 무조건 안정 추구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처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손실이라는 단어가 마치 확정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들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투자를 하는데, 투자라는 거의 목적이 내 자산을 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초과해서 목돈을 만들고 향후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함인데, 가서 대번 받는 질문이 손실이라고 떠버리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방어적으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손실이라는 단어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거 대신에 변동성이라는 걸로 이제 물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 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게 오르고 매일매일 오르고 내리고가 있어서 이거를 오늘은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10%일 수 있지만 내일은 들어가면은 플러스 10%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팔지 않는 이상은 손실이 아닌데 바로 손실이라고 물어버리니까 사람들은 바로 보수적으로 저는 돈을 하나도 안 잃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0%.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안정추구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변동성이라는 그러면 왜 생기는지 혹시 제프는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주식에서의 네. 변동성. 변동성 말 그대로 오르고 내리고 그 폭을 변동성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쵸. 근데 그게 발생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프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그냥 아무 수치나 말해도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한 7만 원? 7만 원. 그러면은 사면 안 되죠, 지금. 그 지금 7만 4천 원이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9만 원짜리인데 7만 4천 원이면 박앤세일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더 비싸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보수적으로 정말 생각해서 5만 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주식시장이 열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나는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팔고, 나는 싸다고 생각하니까 사고, 이렇게 막 하니까 결국에 그날 막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다른 생각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0년도 아니고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로 귀결되는 거예요. 왜냐면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중앙에 있는 가치가 있을 거고, 그게 결국에 그 회사 가치라고 하면은 글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정말 가치가 안 좋다 하면 10,000원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제대로 된 가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게 19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20만 원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변동성인 거고, 내가 이 주식을 손실을 보고 팔지 않을 때까지는 이 변동성을 감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이라는 단어보다는 변동성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성향 분석을 하다 보면은 뭐 투자 경험이 얼마 되시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당연히 뭐 별로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그냥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많이 했다고, 저는 5년, 10년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카더라, 삼성전자 9만 원 갈 거다, 이런 카더라를 듣고 샀다 팔았다 한 게 주식 투자의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경험이라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헬스장을 10년 동안 다닌 사람이랑 1년 다닌 사람인데 몸 좋아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절대 그 실력이랑 비례하진 않을 것 같다. 뭐 헬스장 뭐 이력은 있겠죠. 출석부에는 찍혀 있겠지만, 과연 실력이 강해졌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험보다도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그 금융이나 주식에서 이제 이용하는 그 용어들을 이해를 하는지, 그 지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형식으로 이 투자 성향 분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안정 추구형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제프도 지금 S&P 사고 싶고 뭐 좀 더 위험한 ETF 사고 싶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정 추구형이면은 못 사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위험성이라는 게 변동성의 몇 %를 갖고 있느냐의 수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됐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모두가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이 ETF가 위험 자산이냐? 왜냐면은 오히려 이건 안전자산에 속하는 게 감정적으로는 그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런 개념의 충돌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투자 성향 분석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뭔가 위험한 상품이라고 인지되고 있는 상품을 금융권에서 팔아서 이 불안전 판매가 되는 것,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밖에 질문을 못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건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린 거고 싶은 거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고 막 이런 성향 분석도 해봤는데 막 너무 안정 추구형이 나와서 뭔가 나는 해야 할 수 있는 투자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좀 한번 연금 저축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저축의 특성이 어떤 게 있죠? 그 제프가 공부를 해봤으니까 이제 연금 저축이 뭔가 안전장치라든지
뭐 등등 했을 때 어떤 좋은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정해져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네. 종목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네. 그게 있는 것 같고 내가 쉽게 돈 빼기 어렵다. 아, 장투를 해야 되고. 네, 맞아요. 장투를 좀 유도한다. 뭐 이 정도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게 정말 큰 상품인 거, 그 장점인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연금저축하고 조금 별도인 IRP에서는 오히려 30%를 무조건 안전자산에 넣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ETF라는 거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선은 분산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주식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작업이 ETF를 통해서 알아서 되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장기 투자가 못 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IRP에서는 이 30%마저도 좀 안전자산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 변동성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 이 다양한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변동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버틸 수밖에 없게 이 만들어 놓은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빼버리면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상품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특징들이 투자를 막 처음 시작하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프는 어때요? 요새 이제 막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진짜 상품도 많고 막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어떤 걸 봐야 되고 이런 거를 많이 들었을 때 결국 모든 거의 결론은 연금저축 계좌로 뭐 하세요. 여기서 주는 뭐 엄청난 그 아까 말씀하신 혜택 이외에도 뭐 과세, 뭐 세금에 대한 혜택들도 보면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곳인 것 같아요. 물론 심리적으로도 돈을 쉽게 못 뺀다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뭐 회사를 만약에 다니시면은 IRP를 대부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참 좋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막 열어서 연금저축 통장으로 뭔가를 사고 싶으니까 괜히 ETF도 열어서 보고 그 ETF가 어떻게 팔리는지 투자 설명서도 괜히 열어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금융 용어들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게 금융 투자의 공부법이다. 그러니까 투자의 공부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걸 안 하고 주변에서 누구한테 뭐 카더라식의 정보를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보이는 게 이제 그 삼성전자, 이제 우량주라고 불리는 것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반도체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2년 전에 그 책을 읽었다? 그 반도체 관련된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사셨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 선택지를 놓고 최소한 생각을 했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살지 말지를 고민했을 텐데, 이게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다 좋다 이런 얘기만 듣고 나니까 삼성전자를 사게 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이 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가면은 행복하고 안 가면 고통스럽고, 이 시기에 빠지는 건데, ETF를 열어보면은 거기에 있는 정말 다양한 용어들이 있고 다양한 개념들을 이해를 하다 보면은 주식은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구나 라는 이제 개념이 생길 텐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ETF, 이 연금저축을 이용해서 ETF라는 상품에 먼저 투자를 해보면서 이 금융 용어들, 그리고 주식, 투자 이런 것들에 우선 친해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얘기들, 용어들 있잖아요. 이거에 먼저 친숙해져야지 그 다음 스텝을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제프가 딱 우리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에 돌아갔을 때 지금까지 배운 거를 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먼저 공부를 해보시겠어요? 막 부동산이고 뭐 다양하게 있을 때 뭘 제일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어떤 큰 단위로 생각을 하겠죠. 뭐 일단 저도 이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ETF 위주로 이제 생각을 먼저 해볼 것 같고, 그 전에 모르겠어요. 저희가 막 기업
분석에 대한 거 조금 공부도 해보고 그랬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복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럼 나의 그 재무적인 목표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거니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 원론적인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결국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아, 그게 제일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오히려 어떤 주식이 어떤 종목이냐 뭐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것들보다도 투자 왜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출발하는 게 결국에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맞아요. 그런 개념 그리고 용어들 이런 거에 친숙해지고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조금 친숙해지고 나면은 다음에는 기초자산이라는 거에서도 큰 카테고리에서도 주식을 제일 먼저 좀 공부해봐라. ETF를 열어보면서 ETF를 열을 때 이게 상품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주식으로 구성된 게 있고 부동산으로 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금은 같은 화폐 뭐 이런 것들로 된 것들도 있고 뭐 파생 상품이 낀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식으로 구성된 금융 상품을 제일 먼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나온 이제 ETF들, 반도체 ETF들로 예시를 조금 들어보면은 그거를 다 열어보면은 정말 그 안에 구성 종목이 엄청 다양하게 들어있거든요. 막 반도체 ETF 안에 막 20개? 뭐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이 꼭 있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회사들 그리고 비중이 높게 투자가 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회사인데 막 1,000억, 2,000억을 모으는 ETF인데 이상한 회사에다가 넣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분석도 해보고 왜 이 회사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성장 가치가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렇게 구성 종목을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공부를 먼저 해보면 좋겠다. 뭐 처음부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고 괜히 어려운 재무 상태표 이런 거 열어보고 이러지 말고 이런 거를 열어보면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일지 이런 걸 찾아보는 연습을 이걸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공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내 연금저축에 그러니까 나의 이제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라고 이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프가 만약에 처음으로 연금저축을 딱 열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옛날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몰입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몇 프로 정도의 변동성을 감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변동성을 감내하는 것도 일종의 실력인 것 같아요. 지식이고. 그쵸.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저로서는 제 동생한테 얘기했던 게 그냥 취미 통장 만들어서 넣고 거기에 3.5 이율이라도 받아봐 라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비중을 놓고 일단은 뭐야 이게 그냥 돈이 불어나잖아 저절로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되게 최소화하고 싶을 거예요. 처음 시작해보면 괜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뭐 5%에서 10% 정도 감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0원 정도 날라가면은 이제 만 원? 10만 원 정도 날라가면 속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상 날라가면은 다 잃은 것 같을 거고. 그래서 한 10% 정도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지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저는 아주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한테. 그런 분들한테는 ETF 같이 좀 변동성 있는 상품은 한 30% 내외로 가져가시고 그 안에서 안전자산이라는 곳에 한 70% 이상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거는 원금 손실 확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서 꼭 공부를 하셔라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아마 제프한테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ETF는 헬스장에 가면은 전신운동과 같은 상품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슨 기구를 잡아야 될지 몰라요. 가서 이거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때 근데 내 기초 체력도 부족해요. 그때 기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다치잖아요.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운동도 못하고 아직 근육이 활성화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때는 전신 운동을 돌리면서 아주 조금씩 기구도 만져보면서 내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ETF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ETF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보고 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구나,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율을 가져가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선 저의 투자에 대한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뜯어서 투자 설명서를 보다 보면은. 그래서 한 30대 70의 비율로 가져가면서 ETF 상품을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용어에도 친숙해지고 아 변동성이 한 5% 내외에서 발생하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좀 투자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는 조금 이제 제프가 2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동성을 지금 요새는 좀 이제 한 10% 20% 발생해도 괜찮지 않으세요? 어때요? 그쵸. 그리고 그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사셨다고 한 바이오주는 마이너스 40%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10% 이렇게 되면은 10% 20%까지는 아직은 괜찮잖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이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힘이 생겼잖아요. 좀 버틸 수 있는 능력. 그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ETF 같은 변동성 자산의 비중을 확 늘리셔도 괜찮다. 좀 나에게 자신감을 갖고 대신에 파생 이런 거 사시면 안 되죠. 최대한 기초 자산으로 구성된 상품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서 모으시면서 변동성도 좀 체크를 하고 포트폴리오도 만드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되려면은 투자 기간이 한 2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까지 내가 정말 주식에 대한 아니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럼 개별 주식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사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는데 개별 종목 산 다음에 맨날 핸드폰 보면서 이게 10% 오르고 5%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일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참으셔라. 그 대신에 이렇게 조금 ETF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좀 분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여유 자금을 갖고 여기에서 제가 포인트를 답니다. 여유 자금. 내가 막 몰빵하면 안 되고 남는 돈을 갖고 개별 주식을 한두 개 정도 사보시는 경험을 이때부터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좀 망해도 타격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여유 자금이 아닌 걸로 이제 내가 인생을 바꿔보겠다 하시면은 이제 또 큰 돈을 잃고 이제 투자를 하기 싫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에서 제프 혹시 좀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배웠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 것도 배웠고 ETF도 좋다고 하는 상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S&P 500에서 뭐 저번에 이제 했을 때 이 중에 뭐 수수료 싸고 뭐 큰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 알고리즘이 이제 개발이 되면 될수록 새로운 종목들이 유튜브에 떠요. 다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뭐야 내가 지금 배운 거랑 다른 게 또 있는데 이게 괜찮다는데? 이것도 사야 되나? 이것도 사야 되나? 이것도 사야 되나? 이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갖게 돼서 제가 그동안 이제 워낙에 이제 주식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배웠을 때는 이만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새로운 게 많고 또 누가 이거 좋다 그러고 저거 좋다 그러고 ETF도 이런 게 좋다 그러고 지금 막 지식의 홍수가 막 더 생겨서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이제 구성해놓은 상품이 있는데 새로운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를 추가로 사야 될 테냐? 뭐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럴 때? 그거는 저희가 해드리는 ETF 읽어드리기를 열심히 보세요. 뭐 장난이고. 사실 ETF 상품들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제프한테 역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도 답은 이거네 라고 느껴지는 상품이 있지 않으세요?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셔라. 이런 상품도 있어?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어플 열어서 매수창 열어서 사고 있지 마시고, 그 전에 이 상품이 뭔지 한번 보고 이거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좋은 상품인가? 한번 비교도 해보고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경제 가설 이론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사람들 거 들을 필요 없어요. 결국에 내가 책임지고 가는 거니까 내 가설에 비쳤을 때 적합한 상품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사시면 돼요. 근데 제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일 텐데 이게 더 나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지금 이미 사놓은 상품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안 바꾸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은 알고 있지만 계속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더 많은 상품을 열어보시고, 근데 그쯤 생각을 하셨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 상품들을 열어보고 이해하실 수 있는 상태까지 이미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커버드 콜을 이해하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뭐 파생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실 수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보다 보면은 파생 상품이 좋아 보여요. 왠지 돈 더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교 분석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래도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제일 좋은 상품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상품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지 1, 2년 정도 된 상품은 좀 거르는 편이다? 라고 조금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커버드 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죠. 이제 겨우 좀 배운 것 같은데 듣도 보도 못한 말이 이제 상품명에 막 들어있으니까 이제 혼란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읽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상품에 대해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야 이거랑 비교해서 이게 어떻게 다르지? 이거랑 비교해서 이점이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상품군별로 되게 유명한 상품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상품이 있을 거고, 뭐 채권을 좀 대표할 만한 좋은 상품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그 상품군 중에 하나의 상품 정도는 내가 빠삭하게 좀 알고 있으면 다른 어떤 상품을 만나더라도 저처럼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천천히 이제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그때부터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좀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들리고 용어도 좀 알겠고 하니까 막 커버드 콜도 보이고 뭐 다양한 파생 상품 막 콜 옵션, 풋 옵션 막 이런 거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그때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괜히 막 헛지식으로 이것저것 사봐려고 포트폴리오를 막 20개, 그러니까 ETF를 막 20개씩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공부를 하고 저한테 읽어달라고 요청하셔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나만의 가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거를 위해서 연금저축을 이용을 하고 연금저축에서 충분히 근력을 키운 다음에, 기초 체력을 키운 다음에 헬스장에서 개별 기구들을 만지면서 막 등도 키우고 가슴 운동도 하고 하체 운동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개별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ETF를 통해서 나의 투자 기초 근력을 먼저 키우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다라고 생각을 들 때 여유 자금을 갖고 개별 종목에 덤벼보자. 그게 그렇게 안 하면은 헬스장에서도 다치잖아요. 그리고 효과도 없잖아요. 이게 잘 보면은 근육이 빨리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고 덤볐는가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투자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생소해서지 뭔가 내가 바보거나 무지해서 뭐 이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좀 부족한 거이지 바보여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소한 거를 빨리 내 걸로 만드는 작업, 그거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가, 이번 연금저축은 투자 튜토리얼이다 라는 편에서의 핵심 메시지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프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늘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번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텐츠가 유익하고 좋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우였습니다. 네, 제프였습니다.